자정입니다. 오늘 밤은 조금 다른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피하려 하시나요? 줄이려 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참고 견디시나요?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고통을 피하지 마라. 줄이지도 마라. 그 고통마저 사랑하라.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고통과 싸웠던 한 철학자의 결론이었습니다.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차가운 겨울 아침입니다. 석조 건물들 사이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마차들이 돌길을 굴러갑니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44세의 프리드리히 니체. 텁스룩한 콧수염에 낡은 코트를 입은 그는 10년 넘게 유럽 전역을 떠돌며 홀로 글을 써온 방랑 철학자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마차 앞에서 늙은 말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말은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부는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때렸습니다. 일어나, 게으른 놈아. 채찍이 말의 등을 가를 때마다 말은 고통스러워했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니체는 갑자기 마차로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말의 목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말에게 끊임없이 사과했습니다. 마치 그 말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니체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니체는 다시는 정상적인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1년을 어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 속에서 침묵으로 보냈습니다. 자정의 사색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고독의 자유를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을 줄여라. 오늘 밤은 쇼펜하우어의 가장 위대한 제자이자 가장 치열한 반역자였던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승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맞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지 마라. 줄이지도 마라. 그 고통마저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비극적인 고통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생의 긍정을 외쳤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44년 10월 15일
독일 작센 지방의 작은 마을 레켄. 목사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프리드리 비렐름 니체.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고 할아버지들도 모두 목사였습니다. 집안 전체가 경건한 신앙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린 니체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니체는 그 음악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49년 니체가 겨우 5살이던 해 아버지가 뇌연화증이라는 끔찍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니체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번에는 2살 배기 남동생 요제프마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어린 니체는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르간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의 무덤이 열리고 하얀 형체가 나와서 작은 아이를 안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꿈. 그 꿈을 꾼 직후 동생이 죽었습니다. 5살 니체는 1년 사이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죽음은 니체의 유년 시절을 지배했습니다. 가족은 레켄을 떠나 나움부르크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2명의 고모, 여동생 엘리자베트. 니체는 여자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집 안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니체는 작은 목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너무 조용해서였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질문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죽었을까? 신은 왜 아버지를 데려갔을까? 신이 사랑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주는 걸까? 이 질문들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1865년 10월 라이프치 대학교. 21살의 니체는 헌책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책, 먼지 냄새가 나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날 그는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표지의 두꺼운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저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니체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욕망은 끝이 없고 충족은 일시적이다. 니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 책을 들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소파 구석에 몸을 던지고 그 음울한 천재가 뿜어내는 마법에 자신을 맡겼다. 그 책의 모든 문장이 내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거울을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니체에게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철학은 젊은 니체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니체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여라. 세상에서 물러나라. 예술과 금욕으로 고통을 피하라. 니체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답일까?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 이 질문이 니체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무렵 니체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1869년 바젤 대학교가 그를 고전문헌학 정교수로 임명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24세. 유럽 대학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연소 교수 임용이었습니다. 1868년 11월 라이프치히 니체는 친구의 집에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납니다. 바그너는 55세. 카리스마가 넘치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도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깊이 영향받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옳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술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예술만이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예술로 극복한 사람이다. 그날 이후 니체는 바그너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바그너는 니체를 아들처럼 대했고 니체는 처음으로 아버지 같은 존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1872년 니체는 첫 책 비극의 탄생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바그너를 그리스 비극의 정신을 현대에 부활시킬 예술가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1876년 바이로이트 음악제에서 니체는 실망을 경험합니다. 화려한 무대, 권력자들과 어울리는 바그너, 그리고 무엇보다 바그너의 변한 모습 마이너스 점점 더 독일 민족주의에 빠져들고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 니체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꿨던 예술의 부활인가? 이것은 그저 또 다른 편협함일 뿐이다. 공연 중간에 니체는 조용히 극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그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1879년 35세의 니체는 바젤 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극심한 두통, 위장병, 시력 저하, 불면증, 건강이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그의 진짜 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니체는 유럽 전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 이탈리아의 해변 도시, 프랑스 남부, 기후가 좋은 곳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호텔의 작은 방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코통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시력이 나빠져 종이에 코를 대고 써야 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족과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책과 펜만이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 속에서 니체는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대학에도, 바그너에게도, 어떤 사상에도 나는 오직 나 자신에게만 속한다. 1882년 봄, 로마. 37세의 고독한 철학자에게 봄바람 같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루살로메. 21세의 러시아 출신 지식인.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니체의 철학을 단번에 이해할 만큼 치적이었습니다. 니체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친구 파울레를 통해 그녀에게 청혼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도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대신 그들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니체, 루살로메, 그리고 파울레. 세 사람이 함께 여행하며 철학을 토론하는 치적 삼위일체를 꿈꿨습니다. 니체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동반자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독점하고 싶어 했고 루살로메를 푸도덕한 여자라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지친 루살로메는 떠났습니다. 니체는 버려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산으로 올라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첫 부분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고독한 자여, 너는 사랑하는 자의 길을 가는구나. 니체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1882년에 출간된 즐거운 학문에 담긴 이 문장은 지금까지도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니체는 신을 부정한 위험한 무신론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단순한 신앙의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사실을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한 미친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시장에 달려가 나는 신을 찾는다 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비웃자 그가 소리칩니다. 신은 어디 갔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의 살인자다. 과학과 합리주의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중세처럼 순진하게 신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는 척 예전처럼 도덕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의미를 이제 더 이상 밖에서 찾을 수 없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다. 그때 인간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허무주의, 다른 하나는 대체물 찾기. 니체는 둘 다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라. 너 자신이 가치의 창조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초인과 가치의 전도라는 개념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초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오해했습니다. 초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자기 삶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세 단계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넙니다. 너는 해야 한다는 세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묵묵히 참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사막 한복판에서 포효합니다. 나는 원한다. 사자는 옛 가치에 저항합니다. 너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맞서 나는 원한다고 외치는 힘. 하지만 사자는 파괴만 할 줄 알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3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놉니다. 과거의 상처와 규칙을 잊고 새로운 놀이를 창조합니다. 어린아이는 예라고 말할 줄 압니다. 자기 삶에, 자기 선택에, 자기가 만든 규칙에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며 놀이입니다. 삶을 무겁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놀이의 가벼움을 잃지 않습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진정한 초인은 바로 이 어린아이 단계의 정신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혼돈, 고통, 갈등, 그것은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기 위한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1881년 여름, 스위스의 실스마리아. 니체는 알프스 산속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호숫가를 산책하다가 거대한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그를 스쳤습니다. 영혼의 기. 니체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날 악마가 나타나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그 속의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한숨, 모든 사소한 것들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먼지 티끌 하나까지도 똑같이, 영원히. 만약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이 고통이, 이 기쁨이, 이 지루함이, 이 실수가, 이 후회가
무한히 되풀이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니체는 이것을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 앞에서 절망할 것입니다. 이 고통을 영원히 반복한다고? 끔찍하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원의 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그대로 한치의 변화도 없이 무한히 반복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초인이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회입니다. 단순히 될 대로 되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고통, 실패, 상처까지도 이것이 내 삶이었다면, 그래, 좋다. 다시 한번. 이것 또한 나를 만드는 재료다. 라고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병을, 시련을, 고독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병 덕분에 건강의 의미를 알았고, 고독 덕분에 사색의 깊이를 얻었다. 시련 덕분에 사랑의 본질을 이해했다.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밤이 깊어갑니다. 세상이 잠든 이 시간, 당신은 혼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니체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난 시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을 줄여라.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고독은 자유다. 오늘 밤, 니체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맞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지 마라. 줄이지도 마라. 그 고통마저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두 철학자는 서로 다른 길을 제시했지만 둘 다 우리에게 같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온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고통에서 물러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니체는 고통 속으로 뛰어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나요? 직장에서의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니체는 말합니다. 그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과 싸우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사랑하세요. 그래, 이것이 내 삶이다. 이 고통도 내 삶의 일부다. 만약 내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나는 이 고통을 다시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니체는 1889년 토리노의 광장에서 쓰러진 후 11년 동안 침묵 속에 살다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 혼돈과 고통, 그것은 춤추는 별이 태어나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낙타입니까? 사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낙타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자로, 그리고 마침내 춤추며 노는 어린아이로. 이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없이는 진정한 자유도 없습니다. 밤이 더 깊어갑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당신만의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혹시 아주 조금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덜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그리고 그 고통 너머에 있을 당신의 성장이 기대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밤의 사색은 충분히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세요. 아모르 파티, 자정의 사색가였습니다. 오늘 밤도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키기를,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춤추는 별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